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방송에 나오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먼저 이승준 기자가 전해철 의원 어떤 정치인이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셨고요. 이후 안산에서 터를 잡고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노무현 변호사,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셨고요. 이후에 이제 민변 활동을 하시다가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 법률지원단 간사를 맡아서 정치권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2004년 청와대 들어가셨고 2006년 43살의 나이로 최연소 민정수석을 하셨고요. 국회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안산 상록갑에서 당선되셨고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셨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최측근 그룹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최근에 양정철 전 비서관 북콘서트에 이렇게 가셨던데요. 이른바 그 삼철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연유를 따지면 처음에는 친노였고요. 아, 친노. 예, 친노로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친문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급격히 삼철이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선에 이기고 바로 이제 총선 이후에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이제 저희들이 함께했죠. 그래서 그렇죠. 저 같으면 이제 경선 룰 만드는 대리인도 하고 또 전국의 경선 현장을 곳곳을 다니면서 지지도 호소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됐죠. 후보가 된 다음에 2012년에 그리고 나서 공식 선대위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삼철이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 삼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이제 그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삼철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 그때 선대위에서 뭐 한두 분이 문제 제기했고 그게 이제 언론에 나와서 저는 뭐 선대위 회의를 못 갔으니까요. 그렇군요. 그걸 듣고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이게 본선에 지장이 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9사람이 당시 이제 모든 직에서 물러나서 백의정군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당사를 못 가고 그냥 각자 지역으로 내려갔던 게 문제된 정치권에서 삼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철이 무슨 악당 이름처럼 자꾸 돼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삼철이라고 뭐 그때 왜 물러나라고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궁금합니다. 측근이다. 네. 측근이 있으면 공식적인 어떤 의사 결정이 왜곡될 수 있지 않냐. 측근을 배제하고 좀 더 선대위를 탕평의 통합의 선대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측근들이 좀 물러나라는 뜻이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맡고 있던 자리가 기획본부 부본부장으로 굉장히 별로 중요한 자리도 아닌데 그렇게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삼철이 아주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그 사실이죠. 철자 이름이 같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철. 네. 처지와 여건이 틀린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삼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저는 아주 나쁜 프레임이고 실제로 그 프레임을 당시 상대 당보다 저희 당 내에서 우리 활용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공통점이 그러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고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시작하시고 또 대통령 후보, 당대표 또 대통령 후보 되실 때 누구보다도 곁에서 보좌하면서 일을 했다는 공통점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삼철을 이야기하면 저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프레임으로 해서 이후의 어떤 행태나 행적이나 등에 대해서 규정 짓고 또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삼철이 별로 돋보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는 그때 2012년에도 물러났지만 제가 말씀드린 삼철에 먼저 했던 거는 이제 친노 그리고 친문 삼철 이렇게 하면서요. 당에서 그러니까 당직을 한 번도 못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 되면 뭐 통합화합 또는 뭐 앞에 견제도 있고 그래서 유일한 당직이 이제 재작년에 했던 최고위원이 유일한 그냥 선출직이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당위원장 그렇죠. 선출직이죠. 선출직으로 도당위원장 최고위원은 같이 겸직하는. 그렇죠. 그게 제가 최초로 이제 마지막 당직이었고 그만큼 이제 그 프레임에 의해서 가둬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앞에 나오면 패권 그리고 뒤에 있으면 비선 실세 이런 프레임은 사실 지난 그 5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됨으로 인해서 그런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제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좀 삼천로 이야기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지사에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국회의원이 더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경기도지사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제 최고위원을 하려 하다가 이제 저희 당은 당규에 의하면 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네.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을 했는데 사실 1년 6, 7개월 하면서 보니까 경기도에 제대로 된 정책이 없습니다. 도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게 그런 정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통 문제라든지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경기도의 정책을 내세우고 도민분들이 그걸 충분하게 활용도 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 이유를 따졌더니 그동안 경기도지사 하는 분들이 도정보다는 자기 정치적인 다른 길로 가는 디딤돌을 삼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경기도지사 하신 분들이 대선 주자가 좀 많긴 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정에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에 하나의 계기로 삼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일단 경기도에 좀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와 분권입니다. 그렇죠. 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천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겨야 되고 특히 20년 전에 이기고 저희들의 경기지사 자리는 이기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지사가 선거가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그 중요한 선거에 충분하게 경선하고 좋은 후보를 선출하고 또 끝까지 당선시키는데 저도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런데 다른 분이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정치인 전해철 내가 해야 된다. 왜 내가 해야 한다. 뭐 이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장점을 이야기하니까 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3년 8개월 정도를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습니다. 네. 나름 국정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에서 많은 것들을 겪었고 이후에 당에서도 국회와 당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런 많은 일을 하면서 적어도 조정하고 통합하고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능력이 제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그는 물론 내각이나 청와대 또 많은 인적 네트워크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쭉 해왔던 저의 정치적인 과정이 그래도 정책을 잘 실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인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선이든 또 어떤 검증 과정에서 크게 불안해 우리 그 지지하는 분들에게 불안해하지 않고 나름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 수 있다라는 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정책이 필요한데 청와대 경험도 있고 국회에서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나 전해철이 가장 적임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문전성시라는 말을 전 들어봤는데 전 의원님이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예. 뜻입니까? 일단은 이제 그대로 팬 카페인데요. 네. 문재인과 전해철의 국민 성공 시대 이렇게 됐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이 성함을 쓰는 게 제가 적절하지 않아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카페를 만든 분들에게 문재인 정부와 전해철의 성공 시대 정도가 좀 좋지 않겠냐. 네. 실제로 그거는 제가 출마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 의견이 묵살되고 그렇군요. 저보고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면 광역단체장인데요. 예. 굳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 그 단체장을 할 이유가 있나요?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분이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전에 지금 그 출마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뭐 친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분들이 된다 하면 그건 좋은 일이거든요. 이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그렇죠. 또 앞으로 지방 정부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니까 저는 일단 이제 고무적이다 생각하고요. 경기도의 문제가 저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문제 같으면 수도권 광역교통청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 서울이 함께 하는 것만이 이 경기도의 문제, 뭐 환승센터를 만든다든지 또는 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려면 실제로 내각과 청와대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가깝다, 친하다는 것이 특히 그냥 사적인 것보다도 네.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함께 정책을 풀어왔고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이제 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계를 이야기하거나 하면 사실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참여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출마를 2008년에 했고요. 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시작하실 때 또 당대표 이후에 또 대선 후보할 때 곁에서 보조하면서 함께 했던 게 저의 10수년의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쟤를 평가 또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처음 알게 되신 거는 언제입니까? 원래 변호사 하실 때는 이제 부산에서 변호사 하셨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민변 변호사를 했는데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하시다가 네. 서울로 옮겨오시면서 저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변호사로서 뵙게 됐고요. 참여정부에서 일을 하면서는 제가 민정비서관 때 제 선임 민정수석이셨고 전임자시군요. 그렇죠. 네. 또 그 민정수석 자리를 제가 이어받아서 민정수석을 했고 이후에 이제 비서실을 나갔다가 다시 비서실장으로 들어오셔서는 민정수석으로 비서실장을 이렇게 모시고 일을 했었고요. 네. 이후에 이제 2008년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참여정부의 많은 분들이 고충이나 고초를 당할 때는 제가 이제 문 대통령 모시고 그런 일들 많이 기록물 사건이라든지 쭉 하다가 2012년 이제 본격적으로 11년 중반 후반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시작할 때는 사실 당시에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았죠. 네. 뭐 제가 이제 어떤 곁에서 보좌하면서 쭉 대선 될 때까지 그러셨군요. 함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시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예. 처음 만났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때 전해철 님도 변호사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감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먼저 모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마루에서 짧지 않은 기간 대통령 변호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모실 때도 꼭 대통령까지 생각을 한 것은 별로 아니었고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워낙 그 역사나 또 이미 그때 청문회 스타로서 정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네. 정치적으로 꿈을 성취하실 분이다 이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네. 실제로 변호사 시절도 그랬지만 이후에 그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하실 때 많은 참모들이 출마하고 또 출마를 권유하고 할 때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모든 일을 다 하겠지만 정치만은 안 하신다는 걸 워낙 확실하게 하고 또 그걸 지켜서 네. 저희들로서는 이제 정치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나 또 문재인 수석께는 안 맞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모든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운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튼 뜻을 이제 세워서 이렇게 대통령 나오신 사실은 저희들도 권유는 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조금. 그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할 때까지만 해도 정치에 뜻이 없었고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문재인 변호사 또 문재인 비서실장을 잘 설득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어떻게 설득을 하셨길래 생각을 이제 바꾸셨을까요? 책에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요. 사실 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그때 이명박 정부가 쭉 해왔던 많은 퇴행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특히 이제 참여정부의 가치라 그러면 민주주의, 인권, 평화, 그리고 균형 발전 이런 가치가 거의 훼손이 됐잖아요. 그는 개인이 무슨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가치나 중요한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기에 많은 위기 의식을 느꼈고 그렇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한데 네. 물론 당시 이제 저희 당 내에서도 많은 주자들이 좋은 있었죠. 분들이 있었죠. 예. 있었지만 그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1년에 운명이라는 책을 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주고 또 문재인 비서실장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성원에 부응을 해야 된다. 그럼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많은 또 후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마다하신 것은 시대적 사명에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라는 설득하셨다는 부분. 거죠, 그런 지금. 식으로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책무를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신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 그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승준 기자가 좀 해주시죠. 그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양기대 광명시장도 출마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 두 분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탄핵 과정에서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해서 국민들, 시민들의 이런 입장을 대변해 주고요. 또 대통령 경선할 때는 저희 그 많은 지지자들 외연을 좀 넓혀줘서 경선을 잘하게 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치단체 장인데요. 다만 정책을 실제 실천하는 것은 선명성이나 구호만으로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책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갈등을 양산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또 청년 배당 이런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그 좋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설득 또 협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비춰져서 정책을 실천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정책이 잘 가는 것보다는 많은 갈등이 양산돼서 정책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래 이야기했던 그 성남시에서 1,800억을 배당하겠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그 1,800억이 실제 도시공사에 입금되는 것은 올해 연말입니다. 그럼 그 연말에 입금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이재명 시장의 재임 중에 있은 일이 아니고 후임 시장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걸 지금 미리 그러니까 실천과 실행에 대한 전혀 기대 가능성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정책이 되는 것보다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과정에서 저희 당 의원도 공개적으로 도대체 시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내용적으로도 과연 그렇게 상품권으로 직접 배당하는 게 적절하냐.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나 구도심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또 좀 더 납득할 필요가 있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예를 들면 성남에 있는 도시 그 공원을 일몰제라 그래가지고 2020년까지 다 시에서 그걸 충분하게 매입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제 개발 소유자에게 줘야 될 상황인데 그 적립금은 지금 전체 금액에 비하면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럼 거기 그런 거에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이렇게 일방 진행하겠다고 하면 다 모든 분들이 곤혹스럽고 실제 실천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갈등을 양산하지 말고 끊임없이 협의하고 합의하고 실제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사와 같은 당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1대1로 만나고 그렇게
단체장이 노력하니까 거기 같이 하는 그 참모들도 늘 가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좀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양기대 시장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그 광명 동굴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좀 역발상을 해서 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큰 무리 없이 그것도 설득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일을 그래도 어떤 나름 이렇게 잘 성취하는 정치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시장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긴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 경험이나 당내 인지도 면에서는 의원님이 앞서지만 실제 이제 외부 대국민 인지도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좀 부족하신 면이 있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대응 네. 방향이라고 할까요? 현재 네. 인지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초반의 인지도는 경선이나 본선에 가면 상당 부분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안 찍지는 않고요. 다 알아지는데 그때는 실제로 표를 찍어줄 만한 판단의 기준점에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현실감 있게 이제 지방 선거를 체감하게 되면 그때 가면 저는 이런 인지도 문제는 많이 극복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초반에 인지도 지지도가 그대로 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역전과 많은 반전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려 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당내에서 많은 의원님들 또 지역위원장분들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시의원님, 도의원님이나 또 핵심적인 당원분들이 실제로 저를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뭐 초차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다른 모임을 할 때도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를 알아가면서 또 함께 일을 했을 때는 신뢰를 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저의 강점을 꾸준히 알려가면 저는 그런 차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경선 방식도 아마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요.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인데 앞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당원 쪽에서는 인지도가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좀 어느 쪽이 더 자신 있으신 거죠? 제가 이제 유불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누가 보나 당에서 그동안 사실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겪었던 분들이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몇십 년 만에 공조직이 이렇게 움직인 적이 없다라고 네. 했던 것은 당연히 경기도에도 적용되거든요. 60개 지역위원회 제가 거의 모든 지역에 가서 다 대선 유세할 때 함께했던 분들이 여전히 저를 이제 지지도 해주고 성원도 해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당원분들의 지지도가 좀 제가 높지 않냐라고 이제 평가해 준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일정 부분 이제 사실일 수도 있지만 경선 룰 관련해서는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거고 특별히 어디 유불리가 있다 해서 제가 뭐 주장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선을 통과한다면 이제 상대 후보는 뭐 여러 후보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남경필 후보가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본선에서 맞붙으면 이 본선 경쟁력이라는 게 당내 설득을 해서 중요한데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어쨌든 역시 남경필 지사한테도 인지도는 떨어지시는 편이잖아요. 네. 남경필 지사가 어느 인터뷰에서 가장 힘든 상대가 민주당에서는 전해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직간접적으로 듣고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저는 남 지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이라든지 또 정책 능력 실제로 해왔던 과정을 보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남 지사가 지난 4년간 도정을 어떻게 했느냐 살펴봐야 되는데 연정이라는 좋은 제도와 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야 되는 정책, 예를 들어 벌써 준공영제 중요하거든요. 그걸 거의 반쪽짜리 나아가서 연정 합의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중에는 거의 실제 실시가 안 될. 그러니까 연정 합의문에 있지만 갑자기 작년 8월에 그걸 연정 동의안을 도의회에다 내니까 도의회 의원들이 당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거, 예를 들어 뭐 버스 운송 체계라든지 산정 방식이라든지 등등을 지적하다 보니까 예산도 애초에 생각이 540억에서 240억밖에 안 되고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24개에서 15개밖에 안 되는 등 실제 준공영제 시행이 거의 안 돼버리는 이런 문제라든지 청년의 문제, 청년연금의 문제라든지 몇 가지 점들은 의회하고 잘 협의가 안 될 뿐만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제대로 도정을 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본선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건 길게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핵심만 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경기도지사뿐만 아니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할 것이다, 압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 또 저희 당 지지율이 40% 이상 하고 있어서 현 추세라면 낙승이 기대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낙관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야당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이 더 셀까요? 아니면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손잡은 바른미래당이 더 셀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이 이제 신생돼서 현재는 기대감도 있고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있어서 지지율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조직이라든지 확실한 지지층이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훨씬 더 강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손잡고 아예 선거연대를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은 바른미래당에서 뭐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또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오고 바른미래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이렇게 선거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 전에 말씀드리면 아무튼 저는 선거 앞두고 당이 이합 집산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요. 정당 정치, 정당 발전의 정치 발전에도 그 결과 역시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바른미래 당하고 이렇게 선거연대 한다 하더라도 설령 된다 하더라도 저는 파괴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헌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개헌특위 위원을 했었는데요. 네. 1차적으로 문제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하지 않겠다. 그게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다 이제 홍준표 대표도 약속했던 건데 그걸 딱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못 하겠다 하니까 이후에 실질적인 논의를 예를 들어 뭐 중진들 모임이라 해서 쟤들이 한 20여 분 따로 뭐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모든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이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만약에 지지부진하다면 저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준비하고 그 발의안을 실제로 국민들에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실제 국회에 제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3분의 2의 동의가 되지 않을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합의가 필요해서 하지만 일단은 국회가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약속했던 지방선거 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고요. 충분하게 국민 수렴을 해서 정부에서 이런 안이다. 이런 안으로 제출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이제 누누이 이야기를 하듯이 결국 개헌이라는 것이 합의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개헌특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합의됐던 분야,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든지 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적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려울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꼭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국회 선진화법도 있으니까 다른 정당, 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이런 데하고 손잡고 아예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정치가 해야 될 게요. 갈등을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의지만이 아니고 제도적인 노력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개혁 입법을 하기 위해서 정책 연대, 입법 연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좀 더 나가서 이제 연정은 포괄적인 연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같이 간다는 것들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것도 당연히 고려의 대상으로 또 검토의 대상 또 현실감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종 기자 이어해 이제 주실까요? 뭐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앞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치를 하기로 좀 결심한 계기라고 할까요? 어떤 뭐 에피소드가 있는지 아니면 계기가 좀 어떤 건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간
또 정치 시작이라면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변호사를 모시고 있다가 2002년에 당시 노변모라고요. 노무현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을 제가 결성해서 네. 쭉 하면서 이제 청와대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현실 정치를 하게 된 것은 2007년 말에 그러니까 참여정부 임기 한 2개월 남겨두고 당시 많은 공격을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 공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참여정부의 가치를 지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야기하고 판단받자라는 생각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출마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거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네. 실제로 참여정부 가치, 민주주의라든지 평화, 인권,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제가 다 노력을 해왔고 뭐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좀 보람 있었다거나 아니면 기억나는 순간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한 10여 년 이렇게 하면서 가장 보람은 지난해 5월에 정권 개최했던 거지 않겠습니까? 네. 예. 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삼철 프레임이나 아니면 참모 이미지가 좀 강하셨어요. 근데 오늘자 조간 중앙일보 보니까 뭐 볼빵 흑방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좀 인간적인 면모들이 드러나고 있던데요. 이제 정치인으로서 전해철의 앞으로의 꿈 아니면 목표는 어떤 건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좀 해소하는데 정치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이제 원칙적으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가 정치하면서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인터뷰에 나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자기 최종 꿈은 대통령이라고 공경연히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네. 경기도지사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더 큰 꿈은 있으신 건지. 네. 일단은 제가 늘 이야기할 때 경기도정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한번 뽑아보자. 만약에 선출된다면 8년 정도는 도정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좀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현재는 경기도 도정을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평소에 이 말씀하실 때 이 사투리가 이게 호남 사투리인지 영남 사투리인지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고향하고 학교 다닌 지역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 사투리에 가깝습니까?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 목포에서 졸업하고요. 네. 고등학교를 마산에서 생활하고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실제 고등학교 생활했던 그 여러 가지 인간 관계가 쭉 평생 많이 이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실제로 영남, 경상도에 많은 인맥도 있고 지금 뭐 가까운 사람도 많이 있고 하지만 중학교까지 목포에서 태어나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도 원적이나 제 말투는 호남 말투가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왜 경상도 쪽으로 가셨습니까? 당시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네. 중학교 때 형편이. 근데 마침 이제 큰형님이 그 마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서 목포에서는 조금 생활하기 어려워서 큰형님 계시는 마산으로 가게 됐는데요. 가서 사실 제가 지역 감정을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네, 그러셨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 말투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까닭없는 이렇게 시선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선입견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얼토당토하게 많이 지배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이 지역 감정을 몸으로 해소하고 평생을 바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뵙게 된 것도 제가 굉장히 이 지역 감정 어릴 때 생각한 것을 쭉 좀 풀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뵙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전해철 의원님 같은 분이 성공하시면 영원한 화합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민정수석 할 때는 실제로 제가 영남 호남을 이렇게 있었던 것을 네.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재밌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내일 모레 구정입니다만은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좋은 정치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